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63페이지 3번에 인지된 위험 수준에 따른 분류로 갈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걸려갖고요. 그래서 요번엔 좀 힘을 내서 강의를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 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바로 끝내버렸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중요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때요? 이 상품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페이지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핵심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우리가 61페이지 가시면 자, 두 번째 제품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이 중요했어요. 세 가지 차원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때요? 핵심 제품. 자, 기억에 핵심 제품에 대한 키는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여러 가지 편익이죠, 그죠? 제품에 대한 기본 편익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제품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실체 제품이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실체는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 속성을 집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에 대한 확장 제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폭 제품이라고 하죠. 증폭 제품.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사후 AS나 제품 보증, 운반, 설비, 배달 같은 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서비스 펌 편의가 제공할 때 제품이 진정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저번 시간에 이제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들어갈게요. 소비재하고 산업재가 있어요. 소비재는 개인들에 대한 쓰는 거니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비탐색품은 다 소비재인데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상품이 이제 MRO라고 나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소모성 자재가 되겠고요. 구매 간섭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편의품은 집약적, 개방적 유형이다. 이 선매는 선택적 유통이다. 우리가 그 다음에 전문품은 이제 독점적 우리가 유통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유통에 대해서 분리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이 밑에 3번에 인지된 위험 수준에 따른 분류서부터 들어간다 했죠. 자, 어때요?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이 있다. 앞쪽에서 이제 선매품과 전문품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그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소비자의 관여. 소비자의 관여는 이제 적극적인 개입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기울이는 노력 또는 개입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소비자의 특성, 제품 특성, 상황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요. 자, 우리가 저관여라는 자체는 관심이 저관여라는 건 어때요? 저관여 제품이라는 자체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때요? 중요도가 낮고 값도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동구매로서 우리가 편의품 같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낮고 브랜드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저관여라는 자체는 구매 중요도가 낮고 값도 싸다. 상표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고 잘못 구매했을 때 위험이 또 적은 제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외적 정보의 탐색이 없이 제한된 내적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 기억에 의존한 구매가 이루어지는 충동구매다. 충동구매라는 키가 되겠죠. 충동구매. 그래서 이거 하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근린 생활 입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관여는 광고의 노출 빈도는 적게 되고 도달 범위는 넓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대량 광고가 중요하며 소매점 입지, 그 입지, 로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소매점. 그래서 소매점에 대한 우리가 입지가 중요하다. 소매점의 위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게 고관여잖아요. 관여도가 높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은 당연히 구매 중요도가 높겠죠. 아까보다. 값도 비싸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험도 큰 제품입니다. 구매했을 때. 그래서 일반적 소비자 행동 모형에 적합한 제품이나 이 고관여 제품은 광고의 노출 빈도는 많게 또는 도달 범위는 좀 좁게. 고객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객의 특성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비싸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람의 전문적인 판매가 중요하죠. 품질이 중요하니까 이제 인적 판매다.
인적 판매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제품의 품질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가 있으면 이제 산업재에 대한 분류가 있죠. 산업재. 산업재에 대한 분류는 산업재에 대한 특징은 생산재라고 합니다. 생산재.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소비재와는 상품 특성, 마케팅, 유통률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모바일에 대한 핸드폰을 만들려면 거기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수요에 대한 다른 파생 수요예요. 그래서 얘는 상품 구매에 소수의 업무 집행자가 큰 영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술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원적인 수요가 아니라 얘는 그 유발 수요입니다. 유발 수요. 그러면서 종속 수요라고도 하고 파생 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과 역탄력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기는 이제 산업재는 자본재, 원자재, 부품, 소모품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자본재는 다시 설비와 기자재, 원자재와 부품, 원료 가공재 부품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일단은 뭐 거기 나와 있는 밑에 내용들을 보신다면, 자, 먼저 우리가 그 4번을 보면요. 산업재의 수요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유발 수요, 종족 수요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쪽에서 제가 MRO가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소모성 자재입니다. 소모성 자재. 그래서 우리가 요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 산업재는 다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의 폭 넓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수요나 조업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일반적인 경기 영향이 큰 반면에 특정 산업재는 특정 산업의 영향도가 또 크다는 특징을 또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다 보면 수요의 탄력성과 역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산업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의 탄력도도 존재하지만 단기간에 볼 경우에는 역탄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원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구매자는 수중에 있는 재고품의 손실을 고려하여 가치 하락이 일시적인 장기적인 트렌드인지를 판단할 때까지 구매를 미룹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는 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이 즉각적인 수요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로 원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신중한 구매자는 현 상태에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판단한다면 평상시보다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겠죠. 그죠? 사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수요 감소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수요를 증대시키는 데를 특징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역탄력성이다.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에 대한 것이 이제 제목 위주로 가시면 자본재. 자본재는 이제 설비, 그죠? 설비라든지 도구, 제목 위주 간다면 설비는 이제 고정자산적 성격이 강하죠. 우리가 이제 매우 비싸죠. 건물, 우리가 공장의 부분으로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업 생산 활동에 기반이 되는 뭐 기계라든지 엘리베이터, 또 기계 제어 시스템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이 도구라는 자체는 이제 최종 제품의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생산 과정을 돕는 제품은 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그 다음에 건설 장비 같은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위주로 디귿번 보시면은 원자재와 부품입니다. 원자재와 부품. 그래서 원료. 포스코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철에 대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뭐 철강석이나 유연탄, 포스코가 생산하는 거에서 그 원료가 있죠. 원료는 이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연 생산물을 의미하고요. 가공재는 원료를 가공 처리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타 제품의 부분으로 사용되는 타 제품의 생산에 투입될 경우 원형을 잃게 되는 제품으로서 철강, 설탕, 철선, 가죽 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품은 어떻게 돼요? 이 생산 과정을 거쳐 제조되지만 그 자체로는 어떻습니까? 사용 가치를 지니지 못하죠. 더 이상 변화 없이 최종 제품의 부분이 된다. 그래서 베어링, 소형 모터, 타이어, TV, 브라운관 같은 것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료, 가공재, 부품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그냥 제품의 완성에는 필요하나 최종 제품의 일부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뭐 윤활유,
타이프 용지, 페인트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5번을 보시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세트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도입기가 되겠고, 성장기가 되겠고, 성장한 다음에 성숙했잖아요, 그죠? 성숙하고, 그 다음에 세트기가 있다. 자,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도입기에, 어디가 어때요? 여기는 적극 판매를 촉진해야 되죠. 적극 판매 촉진. 그래서 새로운 개발된 신상품, 대규모를 강구하고 샘플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촉진이 활동이 이제 요구됩니다. 그래서 유통업자의 적극적인 취급이 요청되고, 자, 소매점은 판매 동향과 소비자의 반응에 유의하고 고소득층을 상대로 초기에 이따 가격 전략이 나오겠지만 초기 스키밍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 고가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상층, 흡수, 가격 전략이라고 뒤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고가 정책이 중요하고, 자, 성장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매가 크게 증가해서 매출이 오르는 데죠. 그래서 이제 소매점은 높은 수준의 이익을 실현한다. 그래서 브랜드 간에 여기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죠? 경쟁이 심해서 이 상품 차별화에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함으로 우리가 집중적 유통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통망. 그래서 중간 소득층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설득 위주의 촉진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 개방적 유통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심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브랜드 차별화를 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소매점의 이익률이 높은 이 기간에 그 대량 판매와 품절에 의한 기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매입과 상품 관리에 충분한 배려를 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 된다. 침투한 새로운 세분 시장을 또 모색해는 품질에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매입을 또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또 나올 거지만 이제 성숙기로 갑니다. 성숙기는 이제 수요가 포화가 됐죠. 우리가 수요가 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신장률은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마케팅, 선택적인 그 유통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선택적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이익은 최고 수준에 도달하겠죠. 규모를 크게 하니까. 그럼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 및 물증 유통에 합리화를 또 주력을 해야 되고요. 자, 소매점에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나 재고주의하면서 판매를 또 계속하게 되겠죠. 세태에게는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뒤에서.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다 감소하니까 소매점 가능한 재고를 축소해서 이익이 나지 않아도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써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제목만 갈게요. 자, 인터넷 제품입니다. 얘는 디지털 제품이라고 해요. 디지털은 이제 디지털의 형태로 제작돼서 디지털의 형태로 저장, 배달, 소비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나 게임, mp3 음악 파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제품의 특징은 이 정보의 특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반 재화는 판매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근데 정보란 판매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추가 비용 없이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재화는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을 지배합니다. 노동력을 투입을 2배로 늘리더라도 생산량은 크게 2배로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어때요? 이 정보의 효율성은 절대적으로 증가됩니다. 정보는 획득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번 얻어지면 추가 비용 없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 횟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사용 횟수당 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에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재화는 사용하면 또 마멸되거나 없어지는데 정보는 유행이 지나면 효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필요한 쉽게 또 변형 내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의 제품에 대한 유형,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요즘은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주식 거래든지 인터넷을 위한 티켓, 호텔 등의 예약 등이 이에 속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대한 제품 마케팅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이비즈니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눈여겨 보십시오. 그래서 인터넷 제품은 뭐 이 게임, MP3 음악 파일 같은 디지털 제품이다. 그래서 어때요? 일반 재화는 판매되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죠. 갖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들은 다 이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 정보는 판매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추가 비용이 없이 이제 복제해서 판매할 수가 있죠. 일반 재화는 생산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어떤 늘어나지 않고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동력이 투입되더라도 생산량은 2배 정도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보 효율성은 절대적으로 또 증가한다. 수학 체증이라는 자체. 일반 지하는 사용하면 마멸되거나 없어지지만 얘는 유행이 지나면 효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모되지는 않는다. 필요하면 이게 쉽게 변형 내지 수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컨텐츠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마케팅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써야겠죠.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의의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죠. 그래서 보통 EC라고 하죠. 전자상거래.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과 이 독립된 이 조직 간의 혹은 조직과 개인 간의 다양한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제 인터넷 상거래의 특징은 세 번째만 보세요. 인터넷에서 성공적인 상거래를 위해서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제품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 확장 제품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부가 서비스, 아까 확장 제품이라는 걸 앞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장 제품이 있었죠,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인터넷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 서비스는 제품 관련된 상세한 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구매에 대한 편리성, 전자결제의 안정성, 판매 후의 이메일, 게시판을 통해서 피드백하는 거죠. 애프터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적합한 제품은 뭐 제품에 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제품.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어서 직접 소매상 가더라도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재고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부류의 제품은 이제 책, CD 등을 들 수 있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결이 급히 또 필요한 제품은 뭐 티켓류.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데서 이제 티켓을 팔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실 게, 이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보실 게 품목별입니다. 클래스에 대한 분류가 있죠. 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분류는 어떻습니까? 그룹별로 이제 우리가 그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양가로 5번 이 클래스라고 하죠. 품목별로 품목에 우리가 분류 요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래서 소매 점포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이 진열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 그룹별로 상품을 분리해서 상품을 적절하게 분류해서 배치하고 그 상품에 관련된 것을 유기적인 연결이 고객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D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뭐 재고 관리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요. 상품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 상품 A는 자 앞자만 따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은 다 공통적인 거니까. 그래서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상품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목적, 그 다음에 진열 장소입니다. 그럼 잘 팔리는 것이다. 그럼 상품의 특징은 이제 감각 상품. 그 다음에 계절 상품이죠. 계절에 따라서 상품이 이제 잘 팔리는. 그래서 이제 선택 구매하는 선매품이라고 보여야 돼요. 선매품. 고를 선자. 그러면 눈에 잘 띄어야 되죠. 그래서 주통록. 관련 진열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조 상품은, 좋은 가격의 이제 상품입니다. 좋은 가격.
그래서 편의품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부통로 분류 진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속 상품. 부속 상품은 이제 반복 구매, 항상 구매, 일상적으로 계속 구매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일용품이 되겠죠. 매일 필요하니까 당연한 거죠. 일용품. 그러면 대면 출구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극을 주는 자극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극. 그럼 당연히 자극 상품이겠고, 자극이니까 신제품 같은 게 자극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동 구매, 특가품 같은, 요거는 이제 충동 구매 같은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코너에 있어야 됩니다. 코너. 그죠? 대량으로 진열해야 되죠. 대량 진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이제 내용들을 볼게요. 전체를 봤으니까. 자, 그래서 품목에 대한 분류에 대한 것들이 이제 A, B, C, D로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 A그룹은 어떻게 돼요? 선매품이 성격이 높죠. 그래서 고객이 매력을 강조하는 아주 잘 팔리는 이 점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점에 비해서 감각이나 구색에 대해서 우위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패션홀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 됩니다. 패션홀이나 액세서리.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B그룹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B그룹은 보조 상품이죠. 그래서 언더웨어나 이 좋은 가격인데 상비 상품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은 이제 고객이 점포에 당연히 구비되어 있을 경우 생각하는 상품으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프라이스 라인을 이제 유지해야 되겠죠. 자, C그룹은 뭐예요? 일용품이죠. 그래서 편의성이 높아서 치약이나 칫솔, 비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품이고 우리가 반복 구매하고 항상 늘 상품을 하기 때문에 지명 구매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D그룹은 어떻게 됐어요? D그룹은 이제 D그룹은 자극이죠. 자극을 주는 고객의 발길을 멈추도록 만드는 상품, 특가 상품, 충동 구매를 합니다. 신제품이 또 포함되죠. 매장에 상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한 장소를 또 정해서 진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가격존과 브랜드에 대한 상품 분류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가격존보다는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존이라는 건 프라이스 존, 상품의 매가에 우리가 있어서 이 매가는 이제 매자가 판매하는 판매입니다. 파는 가격에 있어서 상한선, 하한선의 간격폭을 말합니다. 가격폭 또는 가격대라고도 하고요. 프라이스 라인, 가격 라인은 하나의 상품 가격 존, 가격폭과 가격대 내에서 매가에 대한 종류를 의미하며 포인트, 프라이스 포인트는 가격점이죠. 가격선 중에서 소비자의 절대 다수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하며 프라이스에 대한 그 렌지, 우리가 범위죠. 가격점을 중심으로 판매수가 많은 가격대를 말한다. 그러면 가격점과 가격 라인의 결정에서는 가격점과 가격 범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유통 물류 관리에서 MB와 PB라는 걸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유통 과목을 제가 4과목을 강의하지만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죠? 유통 물류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줬던 상권 분석, 마케팅, 그 다음에 정보가 있죠. 그래서 물론 다 주력이 마케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마케팅이 또 연결될 수도 있고 정보도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브랜드 자체가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69페이지 가시면 브랜드입니다. 자, 이게 나와요. 자, 제조업자에 대한 브랜드. 제조업자 브랜드. 우리가 어떻습니까? 메이루, 남양우유 이렇게 제조업자가 브랜드를 붙이죠. 이게 MB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유통 물류 관리에서 제가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뭐 홈플러스 우유, 이마트 우유 이렇게 어떻습니까? 유통업자 브랜드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 유통업자가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있죠.
이 브랜드가 바로 그 유명한 PB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업자 브랜드는 당연히 제조업자가 메일우유, 남양우유,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명이나 기호는 기업명을 이제 기호나 등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전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 제품 거의 대부분 MB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통업체의 PB가 확대되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게 되면 자체 상품이 많아요. 뭐 목사용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PB가. 그래서 우리가 MB 매입 시 이제 협상을 하죠. MB 매입 시 또 협상을 해서 야, 니네들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니네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거에 상품을 또 붙이자. 그래서 또 견제를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이 대형 도소매 유통업체가 자신의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상품명이나 기호 혹은 또는 기업명이나 기호 등을 표시하죠. 상인연합체 또는 우리가 조합으로 해서 공동으로 개발해낸 브랜드를 또 PB라고 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흐름이 가겠죠. 제조업체가 있고요.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 도매상, 소매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겠죠. 그럼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그렇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이 제조업체한테 이 PB라는 걸 요구하겠죠. 내가 이제 소비자의 욕구가 그만큼 심하니까 욕구를 위해서 내가 직접 제조하겠다, 만들겠다. 노브랜드라는 자체는 뭐야? 상업자나 소비자가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못하고 브랜드 가치를 전혀 지니지 못하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우유라든지 복상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사다 보면은 홈플러스 이마트에 대한 상표가 있는데 채소류에 어떻게 이걸 붙입니까? 말도 안 되죠. 채소류는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종이컵 같은 건 이제 노브랜드다 이렇게 봅니다. 브랜드 간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그 MB 제품, PB 제품 및 노브랜드 제품들을 상호 경쟁 관계이면서 또는 보완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B의 확산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산이 이제 되는 추세다. 그 제조업체의 주도해왔던 제품 개발에 유통업자가 관여해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유통업자의 독자 브랜드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PB는 소매 경영에서 상품 구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소매업자는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PB로 상품 구색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PB도 제네릭 브랜드랑 하우스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네릭 브랜드는 이제 포장 등의 염가의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라벨 인쇄를 생략하고 간소하게 저가격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가격 소구형 PB가 됩니다. 대부분 브랜드가 없고 그냥 품질에 그다지 차이가 없는 상품에 이용되는데요. 이제 하우스 브랜드라는 자체는 이제 제품은 품질은 MB 제품과 거의 동일하지만 가격은 약간 낮은 수준에서 또 설정해요. 자사의 체인명이나 독자적인 브랜드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품질 중시형 PB라고도 하는데 그 MB 제품과 비교해서 품질에 손색이 없는 상품을 저가격으로 제공하는 하우스 브랜드가 PB의 주력이 또 있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대한 자체 PB는 약간 가격이 저렴한 걸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유통업자는 광고 선전비를 절약하고 대량 판매를 통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자사의 체인점에 대한 고객의 로열티를 향상시키고 또 해당 카탈로그에 속하는 우리가 유력한 제조업체에 대한 또 협상력 향상 등의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PB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통업체가 이제 PB를 가지려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브랜드의 유명도보다는 품질과 가격을 중요시하는 고객 애호도,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고객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더 싸게 한다? 그러면 홈플러스 갔더니 어떤 다른 제품보다 품질은 똑같은데 더 싸더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단골을 확보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B 생산업체와의 협상에서 우리가 대체재 존재를 통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령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MB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중시형이잖아요.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지향 고객 그룹보다 상품의 이제 기능적인 품질 대비 가격 측면에서 합리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또 고객 그룹의 또 확보가 용이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끝났으면 이 제목이 자 어떻습니까? 좀 전까지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그 브랜드에 따른 가격과 브랜드에 따른 물류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3번 업태별이다. 업태별 상품 계획으로 가자.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 믹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제품 믹스. 제품 구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제품 구색. 여러 가지를 잘 갖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특정의 판매업자가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 계열과 품목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제품 믹스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제품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제품 계열은 유사한 성능 용도를 가지거나 유사한 고객층이나 가격대를 가진 제품군, 즉 동종 동류에 속하는 제품그룹을 또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양품 잡화점의 경우는 드레스셔츠의 계열이나 넥타이 계열 등을 이제 말하겠죠. 그다음에 제품 계열 구성은 이제 제품의 폭입니다. 넓이와 제품의 깊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은 이제 폭은 점포가 몇 종류의 제품 계열을 또 취급하는가, 제품의 구성 깊이는 각 제품 계열의 점포가 제공하는 품목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넓이와 깊이라는 건 나중에 또 우리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품 품목 구성은 이제 각 제품 계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의 단품, 우리가 SKU라고 얘기합니다. 스탁 키핑 유니트라고 또 물류과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의미하고 품목 구성은 이제 단품의 스타일, 가격, 사이즈 등 조건을 달리하는 제품의 어떤 목의 조합을 또 의미하며, 흔히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 제품 구색은 제품 품목 구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품 구성을 갖추는 것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데, 어느 소매상의 생활용품 판매에 대해 진열된 제품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제품 구성의 폭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계열의 구성에 이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3이고요. 가장 제품이 많은 게 이제 세탁비누다. 뭐 여기는 뭐 여러분이 넘기셔서 물론 뭐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냥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는 것보다 저도 직접 적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 폭하고 깊이가 있죠. 그래서 앞쪽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폭이라는 자체가 이 폭 넓이를 얘기합니다. 제품의 구성이고, 자 깊이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제 제품에 대한 계열 구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건 체크만 할게요. 세수비누, 세탁비누, 화장품, 휴지, 치약이 있는데 깊이가 평균적으로 3개입니다. 근데 이제 세탁비누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한 거니까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성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구성 계획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품 구성 계획은 제품 구성과 품목 구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제품 구성의 종합화 정책, 즉 제품을 다양화하는 정책은요, 제품 계열의 확대 추진 정책이다. 그래서 제품 믹스의 폭을 넓히는 거죠. 다양화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품 구성의 전문화 정책은 이제 즉 제품 단순화 정책은 이제 특정 제품 계열의 품목 구성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제품 믹스의 깊이를 이제 또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어떻습니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어떻게 바뀌어 나오냐? 제품의 구성, 종합화 정책의 제품의 다양화 정책은요, 이 제품의 믹스의 폭이잖아요. 다양화 정책은 제품 계열을 확대시키는 것은 제품 믹스의 깊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구성의 전문화 정책은 어때요? 특정 제품에 대한 구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품 믹스의 폭과 깊이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성 계획에 대한 방법은 종합화와 전문화의 동시 실현은 이제 상품 구성을 넓게 깊게 하는 것이 이제 백화점들이 많이 그렇게 하겠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상품 구성도 많고 깊이도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화 위주로 상품 구성하는 게 상품 구성을 넓고 얇게 하는 양판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이제 추구하는 정책이고, 전문화는 어때요? 상품 구성을 좁고 깊게 하는 것으로 전문점이나 카탈로그 킬러가 되겠죠. 전문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품 계열에 대한 계획은요, 우리가 재밌는 게 나오는지 대체제라는 게 나와요. 그 제품 계열의 계획에서 우리가 제품 계열의 폭과 깊이, 수익성, 경쟁 가능성, 상품의 수명 주기, 그다음에 단위 품목과 그 재고량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품 구성 시 계획 시 유의할 사항은요. 자, 먼저 제목만 볼게요. 72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 이제 대체제가 나옵니다. 대체제는 효용이 유사하다는 얘기죠. 어떤 게 비싸면 안 사고 다른 거 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가격이 비싸다, 콜라가 비싸다, 그럼 사이다 사 먹죠. B의 수요량은 늘어난다. 그래서 뭐 커피를 먹는데 비싸다, 녹차 먹겠다. 이렇게. 콜라를 먹는데 콜라가 가격이 올라서 난 사이다 먹겠다. 대체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의 유용성이 비슷합니다. 효용이.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 경쟁이죠. 그래서 이런 재화. 대체제 관계에 있는 한 재화의 상품이 가격이 오르면 다른 제품의 수요는 정상적인 경우, 만약에 녹차나 사이다가 정상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한다. 같은 말이죠. 만약 두 상품의 완전한 대체가 있는 경우라면 이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효용 간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상품 간의 구성은 동시 취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완전한 대체가 관계 있는 상품은 가급적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자, 보완 관계는 어떻게 돼요? 보완 관계는 아까 커피와 녹차가 대체 관계라면 커피에는 설탕 타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완 관계는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제화입니다. 보완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보완제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커피의 수요가 늘어난다. 커피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면 설탕 수요량도 늘어나죠. 이런 관계. 그래서 한 제품의 수요가 증대하면 다른 제품의 수요가 우리가 증가하는 두 제품 사이에는 보완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보완제이건 불완전 보완제이건 상관없이 보완제는요, 상품 구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완제 배치는 판매량을 크게 좌우되죠. 우리가 커피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매하는 곳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연히 설탕과 프림을 넣는다? 그러면 같이 이제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스타를 만드는 게 있다? 그럼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이제 연결돼서 같이 보완 관계에 이르겠죠. 자, 중립제는 뭐 그냥 우리가 중립제가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출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구성의 경우에는 고려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상품의 충동 구매 같은 게 중립제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내용들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들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